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5-9 기획에서 질문자 역할을 맡은 김지석입니다. 제가 그 질문지에 미리 썼지만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듣기 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작가 본인이 작업에 대해서 답을 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굉장히 침해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은 답으로 결정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작가가 아닌 3자로서 작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3자라서 보는 3인칭 분석을 포함하면서 더 나가서 내가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어떤 상상력을 하는지 어떤 호기심을 느끼는지 내 마음의 능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1인칭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불편한 질문이 있으면 쉽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작업은 여러 갈래 생각들이 하나로 모인 매듭점이기 때문에 작가님들은 대개 여러 갈래 길로 도망칠 수 있는 도주선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혹시 그 작가님이 작업에 연결시켜 놓았던 어떤 여러 갈래 길하고 좀 연결이 된다면 작가님이 준비한 도주선을 꺼내 보이시고 보여주시면 그것도 새로운 상상력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작업에서 제가 맨 먼저 이 작업하고 이 작업 두 개를 꺼내놓은 이유가 그 1차 작가님 대화에서 자아 폭발이라는 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떤 성취를 바탕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 폭발하는 자아 에너지가 분출되는 게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은 그런 자유로운 상상력을 허용도 하지만 작가님에게서 그 상상력을 폭발하는 자아 폭발 상태의 에너지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작업을 보면 또 그 반대면인 자기를 경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인데요. 제목부터가 나는 동료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껴안는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연대한다. 그리고 이것도 기도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자아 폭발을 긍정하면서 작업의 이 행위들의 분출하는 에너지를 꺼내시는 작가분이 또 한면에서는 자기를 경계하고 동료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사랑하고 매일 하나하나 자기를 경계하는 기도들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아 폭발과 자아 경계가 어떻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작업이 현실에서 상상으로 갔다가 상상에서의 자유로운 구성을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혹시 어느 단계에서 자아가 폭발하고 어느 단계에서 자아를 경계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일터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술가의 자아가 얼마나 역겨운지 정말 자주 깨닫거든요. 왜냐면 예술가 그냥 뭐 저 같은 경우 혹은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업이 너무 중요해서 당사자들이나 주변에 뭐 어떤 그런 연대의 마음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유화하고 싶은 본능이 되게 강한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왜 뭐 좀 괴롭힘 많이 당했거든요, 일터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왜 괴롭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저를 이제 따돌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따돌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예술가 자아가 다른 동료들한테 되게 역겨움으로 오겠구나 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나는 내 작업을 미술계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되게 소위 말하는 르포타주 작업. 남들은 이걸 보고 르포타주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런 미술계 비평가라던가 큐레이터 혹은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혹은 그냥 미술을 잘 모르지만 뭔가 그냥 뭐 SNS든 어디서든 스쳐 지나가는 작품 이미지를 그냥 보고 그냥 공감하고 그들이 공감하고 좀 역함을 느끼지 않는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냥 저의 그런 자아 폭발을 조금 약간 객관화하려고 애쓰고 좀 약간 경계하려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 상상력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찍어 먹어본 것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작업의 원천은 거짓말이 아닌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함?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가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든 걸 봤을 때. 제가 경험해본 거, 제가 아는 거, 제가 확실히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상상력으로 가상의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다른 작품들도 보면 대부분 모든 거의 원판이 저의 얼굴과 저의 이런 피부 잡티와 부정교와 그리고 막 우락부락한 저의 표정, 큰 두상 다 그냥 이제 외형은 대부분 저를 모델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 두 사이 뭔가 자아 폭발과 자아를 뭔가 경계하고 뭔가 수양하고 억제하려는 그런 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작가로서 자기 규칙을 폭발하고 상상력을 주장하는 자아 폭발과 그 반면에 그런 자아의식이 강한 작가들과 같이 노동 현장에 있을 때 동료들에게 약간 너무 내 주장만 하는 것 같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경계하고 약간은 기도하고 속죄하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양발처럼 오른발 왼발 서로 도우는 건가요? 그냥 나는 왜 작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뭔가 미술계에서 뭔가 주목을 받고 뭔가 소더비 경매 같은 데서 막 높은 가격에 입찰되고 랩몬스터가 내 작품을 소장하고 너무 이렇게 되게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하나씩 다 나열하고 있네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고 그냥 맨 처음엔 사실 그런 욕망이 뭐 지금도 없진 않지만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내가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작품이 소장된다거나 뭔가 심사에 통과된다거나 혹은 되게 미술계에서 되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뭐 하여간 그런 거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일하면서 막 그 엄청 업소용 대형 제빙기에서 뭐 콜라에 얼음을 넣든 커피에 얼음을 넣든 뭐 팥빙수 얼음을 갈든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얼음이 들어가면 에스프레소에 얼음이 들어가면 2,000원이 비싸지네. 우유 한 방울 들어가면 5,000원이 비싸지네. 얼음이 칼로리가 없는데 이거가 연금술처럼 돈을 만들어내네. 이거 작업으로 하면 짱이다. 막 그런 막 그 작가여서 막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막
이거 현대미술 이거 하면 올잡도 갈 수 있어 막 이런 막 혼자 막 얼음 푸다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유레카 이런 그런 약간 에고도 있고 반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걸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라고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걸 만들었을 때 내가 이걸 본 뭐 내 동료들 혹은 동종업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을까? 이런 걸 한편 반대쪽에선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한쪽만 대립하는 것보다는 균형을 그 양쪽에서 잡아가는 것 같아.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아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정받고 싶고 뭐 내가 일하면서 화나는 걸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작품으로 만드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 화가 왜 나는지 이 화가 과연 정당한지 이거를 미술로 이런 식으로 되게 즉각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게 사회와 나한테 이로운지 나한테도 작가인 나한테도 이게 이로운지 이런 거를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점점 만들기를 쉽게 못하고 있어. 자아 폭발과 자기 경계 이 부분도 그런 어떤 양면에 있어서의 어떤 대비들을 만들지만 실제 지금 작업이 구성되는 데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재료를 모집하고 사건들을 출발해서 조형을 하고 미술관에서 미술을 꺼내 보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술관이 여는데 그 시간은 노동자들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정작 그 작업의 출발점이 됐던 노동 현장에서는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가님의 이 이제 자아 폭발이나 자아 경계나 비슷하게 노동 현장이라는 현실 세계와 미술관, 미술이라는 가상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작가님 작업은 노동 현장에서의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미술 안에서의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지 작가님에게는 어떨까요? 일단 저한테도 두 가지 다 중요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떳떳함과 솔직함이거든요. 뭔가 기교나 이런 거로 작업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뭔가 내 동료들 혹은 다른 노동자들이 봤을 때 되게 상처받거나 좀 화가 나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려고 되게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작업과 좀 위배되는 그런 선택이나 행동 안 하려고 나름 되게 애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할 때 자기 경계와 그런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작업에서는 일단 진리 판단과 도덕 판단은 차치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 판단을 위해서.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실제 남을 힘들게 한다든지 하여간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작가님 지금 노동 현장과 미술을 바로 연결을 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 전하고 싶은 언어를 미술관에 와서 전하고 있고 그 방법이 전혀 우매한 생각 같지는 않아요.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 현장의 조건, 도덕적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자연 법칙에 따른 진리의 조건들에 구속이 되는데 그런 구속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상의 세계의 미술이라는 틀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노동 현장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업으로 만들어져서 미술관에서 이야기될 때와
그 내용을 노동 현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의 문제를 진리나 도덕 판단 기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란 판단 기준으로 느끼게 하고, 미술관에 들어와서는 이게 단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현실 삶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문제와 어떤 사회 노동 현장에서 있는 문제가 그 현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방식을 쓰는 데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함으로써 어떤 시선에 있어서 그 균형 잡힘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이 두 가지 노동 현장에서의 성과와 미술의 성과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둘의 서로 다른 성격을 어떻게 연결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조각을 시작하게 된 제일 큰 모티브, 동기가 불교에서 불복장이거든요. 그 불상 안에 그 부처 스님 사리나 뭐 기도문, 오색실의 불복장, 그 불상 안에 그런 거 의식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좀 엄청 매혹당했어요. 그 뭔가 되게 어떤 기도문을 넣는 것,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런 뭔가 세상의 그런 원리, 진리 같은 그 오색실을 넣고, 뭔가 사리, 뭔가 인간이 뭔가 되게 다 이제 가지도 않고 나무 액기스. 되게 에센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어떤 신을 조각, 되게 성스러운 마음으로 인간이 되게 정결하게 조각한 그 부처님 상 안에 넣는 그 의식에 되게 많이 매혹당해서, 그래서 계속 뭔가를 안에 넣는 작업을 사실 맨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뭔가 지식은 없는데 지점토라던가 뭐 그냥 뭐 잼 먹고 난 병에다 기도 막 그게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사회에 너무 할 말이 많고 뭔가 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저렇게 하면 나도 뭔가 염원을 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불복장에서부터 제 작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도 제가 작가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약간 무속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를 종이로 틀을 뜨는 것도 계속 뭔가를 적어서 붙이고 이제 맨 처음엔 안에다 뭔가를 넣고 봉했다면 나중에는 그냥 안에다가 적어서 붙이고 숨겨서 그냥 계속 어떤 기도문이나 소원 같은 거를 붙였거든요. 그게 뭐 맨 처음에는 뭐 제 개인의 소원이었었지만 점점 그게 되게 사회와 맞닿아 있는 그런 문장들을 계속 써서 붙이더라고요. 그냥 뭔가를 막 이걸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물론 자주 하는데, 작업 뭐 살면서든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결국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보면 그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상상이 들어간 뭔가를 만들면 되게 별로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을 때 뭔가 제가 만들 때는 제가 잘 하는 거는 뭔가 물론 다른 작가분들도 그렇겠지만은 길을 넣는, 좀 되게 사기꾼 같은 말이긴 한데, 뭔가를 길을 계속 넣는 게 제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얘기할 복장, 그러니까 배 안에 숨기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가면, 제가 아마 질문지에서 보내드렸을 텐데, 어떻게 사람만 묘사하고 그 노동 현장에 있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투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어마어마한 구호들 막 보장하라, 뭐 기본권 해라, 뭐 체불 임금 지불하라, 뭐 이런 구호나 현수막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농선 현장이 되는 텐트 뭐 이런 것들도 종이로 붙여가지고 건물도 만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왜 사람들만 저렇게 만들어서 만족스러울까 생각한 게 지금 그 복장 얘기로 많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현수막과 구호를 깃발을 들 필요가 없는 거야. 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 지금 복장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을 때 자아 폭발이라기보다는 자기 경계와 자기 순화의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작업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재료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뭐 박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갖고 오게 될 때 그 현장에서 직접 사용됐다는 내용 때문에 접촉과 그리고 또 그 노동자들이나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모방 마술이 그대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있었던 거야. 속에다가 기도문을 담고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을 담았던 그러니까 지금 복장이란 부분이 모르겠어요. 무당이 돼가지고 뭐 기를 넣고 이러는 얘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왜 작가님 조형에서 빠져 있을까라고 궁금했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 모양만 만들고 팔목 잘린 그런 노동자의 어떤 환한 모습 같은 것 외에는 그 노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 직접 당했던 문제, 소원하는 것 이런 내용은 왜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간혹 사이사이 빨간색 펜으로 기업가들의 이름도 많이 기업가나 저주까지 다 많이. 네, 판검사들의 이름도 많이 적혀 있긴 한데 정치인이나 대통령도 좀 적혀 있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기도 한데 그냥 제가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업이 아마 제일 사실주의에 가깝게 조형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작업보다도 더 이렇게 나가보면 갑자기 이게 나왔지? 이런 식의 사람 조형들이 나오거든요. 그 조형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람을 조형하는데 종이를 갖다 붙이는 뭐 조소의 방식하고 큰 차이가 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어떤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추상도의 애매한 선에 있어요. 추상 조각은 아니에요. 분명 사람 어떤 데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구상 조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사실적인 디테일이 묘사된 조각은 아니에요. 왜 이 경계에 조각을 할까? 조형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사실적인 모습을 담는다면 지금 여기서 볼 때 이 사람의 눈과 저 사람의 실제 눈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눈이다. 그리고 특히 화난 눈 같은데 뭐 이 정도. 그리고 팔뚝, 뭐 손목, 어깨 이 뒤에 사진을 더 모아놨는데 이런 경우. 그렇죠. 굉장히 엉덩이네, 뭐 팔뚝이네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뭐 심한 노동을 해서 한 사람은 뼈마디가 굵고 한 사람은 섬세하고 이런 식의 디테일은 전혀 안 나와 표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다고 더 완전히 이게 이제 그 뒤에 조각들에 비해서 훨씬 사실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성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으면서 추상성에는 더 추상 조각으로 할 만큼 넘어가지 않는 이 애매한 경계의 조형을 선호하시고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사실 미술관에 가서는 그렇게 막 감동을 받진 못하거든요. 뭐 미술 전시라던가. 근데
이제 민속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나 그 가가 옛날에 되게 만들었던 그런 민속 그런 예술? 그런 되게 서민 예술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좋아해서 뛰는 거 있죠. 잠깐만요. 근데 이제 형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지 따라갈 것 같아. 토나 민화나 뭐 이런 얘기. 토나 뭐 장승이라던가 장승. 뭐 혹은 그 상녀에 달려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목각 그런 장식이라던가 뭐 그 종이를 오려서 만든 그런 이제 제사나 그런 주로 다 얘기하다 보니까 혹은 뭐 그런 그 민속놀이 그런 탈이라던가 막 장인적인 정교함보다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조성돼 나오는 뭐 이런 뭔가 되게 보면 일본 그 국립중앙박물관만 봐도 일본은 엄청 기계적이고 정교한데 우리나라는 뭐 달 항아리 같은 것도 좀 삐뚤음하고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뭐 막말로 약간 일본 그 당시에 일본 장인들이 보면 뭐야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만들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뭔가 그 되게 인간적이고 뭐 그게 막 삐뚤빼뚤한데 너무 막 인간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느낌이 확 나잖아요. 막 이 사람은 또 내가 이걸 만든 그 조상은 내가 가다가 실수로 어깨를 쳐도 날 째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따뜻함도 있고 뭔가. 그러면 저기 그 진시황의 토용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시나요? 그거는 전혀 걔는 다르죠. 미친놈 사이코패스고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복제자 그 서민 냄새가 하나도 그 노예 그 고통만 느껴지잖아요. 약간 피라미드랑 비슷한 계통이잖아요. 저도 뭐 사실 머리를 쓰고 만드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저의 디테일은 그나마 그 비슷비슷한 얼굴에서 눈밖에 없거든요. 제 작품 대부분 모든 제 작품의 디테일은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눈을 제일 열심히 그리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너무 이쪽으로만 얘기하는데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기할게 그 사천왕 물론 그건 엄청 잘 만들었죠. 모든 절의 사천왕은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근데 뭐 사천왕, 장승 뭐 그런 뭐라 그러지? 그 목각인형 또 까먹었다. 토랑 목인 예. 뭐 그런 뭔가 약간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눈이 되게 살아있거든요. 그 옛날 선조들이 만든 그런 민속 공예들이. 근데 제가 그리고 부처님 상도 보면 눈이 제일 물론 입가나 이런 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눈이 제일 압도적이잖아요. 그 눈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교감하고. 근데 그래서 저도 되게 제 깜냥 안에서 눈을 제일 열심히 그리고 나머지는 휘뚜루마뚜루래요. 빨리 만들어야 돼. 퇴근하고 죽겠다. 초주공으로 하지. 그래서 정신 말짱할 때 눈 그리고 힘들 때 이제 저녁에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약간 좀비처럼 찌한 측면도 있습니다. 토나 뭐 민화나 장승이나 생각하면 그렇게 잘 연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아까 이렇게 그 복장이라는 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답을 하고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하여간 입체 조형이 주로 사람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외에 예를 들어서 배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면 미장생이라고는 하나의 장면을 만들면서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환경이나 의미를 더 부여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소품을 가지고 의미 연관성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예를 들어서 농성장이나 현수막이나 깃발이나 아니면 노동자의 투쟁의 무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종이로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로 사람만 만들고 있을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제일 눈을 제일 일단 제일 언론 미디어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그게 제가 어떤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어떤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한 번에 그냥 확 느낌이 오는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게 그냥 언론의 카메라 감독님들이 더 좋아하고 그게 더 공중파에 나가고 어딘가 뭐 유튜브든 어딘가 미디어를 계속 퍼뜨리고 뭐 SNS든 뭐든 그렇게 전파되는 그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훨씬 더 그 당사자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연대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뭔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걸 제일 한 번에 눈에 띄게 보거든요. 시선을 사로잡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사람을 주로 만들어 오셨고 그 전태일 기념관에서의 전시에 보면 이소선 선생님도 확인이 되고 각 개개인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때까지 만들어 오신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일 텐데 혹시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다 구분이 되나요? 일단 저는 작품을 만들 때 약간 겹겹이 붙이면서 약간 탑돌이 하듯이 한 바퀴 붙이고 이름 불러주고 기도 한번 하고 한 바퀴 붙이고 이름 불러주고 기도 한번 하고 약간 좀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한 바퀴를 이렇게 돌 때마다 근데 이름도 지어주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 약간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좀 그렇고 혼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 같은 거.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냥 그런 뭔가 함 많은 혼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여기서 쉬어도 괜찮다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전 그렇게 만든 또 질문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모형들에서 지금 귀를 불어놓고 뭐 다 좋은데 그 조형의 원 대상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들이 각자 있냐고요? 아, 그건 없어요. 어허. 왜냐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게 누군가를 물론 그 세월호 참사자분들에 관련한 그런 안산순례길이라는 이제 안산 일대를 집단으로 다 같이 걸으면서 이제 많은 뭐 미술가라든가 다양한 그 예술가들이 뭔가 그 공간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작업에서는 304점의 틀을 뜬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서 다 나눠줬거든요. 물론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떤 특정 인물을 물론 이소선 선생님도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만드는 걸 되게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미술이 장점이자 단점이 미술은 대상화가 안 될 수 없거든요. 뭐 미술이라기보다 예술은 대상화가 하나도 안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냥 약간 채플린이라는 말도 이상한데 그냥 저를 그냥 거기에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그냥 약간 저를 빌려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특정하는 거는 만약에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되게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내 분신이네요. 네. 그죠? 왜냐면은 이게 예술로 누군가를 만든다는 게 되게 자칫 잘못하면 제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미술상을 받을 거고 이 작업은 국립 미술은행 수정될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물론 너무 일반화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대상이 네. 변별될 때 그 대상에게 대해서 내 생각을 너무 덮어 씌워버리게 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부분을 이 경계하시는 사람을 거네요. 막 열사로 그리던 혹은 피해자로 그리던 혹은 되게 희대의 빌런으로 그리던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렇게 그 각 사람의 형상들의 개별자들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도 잘 연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입체 조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추상화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테일한 그 어떤 형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실성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 형을 만들고 그 후에 덧그리기를 하거든요. 눈도 그리고 연필 선들을 계속 칠하기도 하고, 뭐 옷 색깔도 칠하기도 하고. 근데 그 종이 조형에 덧그리기도 세부 묘사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약화 정도를 사용해요. 화가 난 눈, 이빨을 드러내고 뭐 어떤, 그리고 뭐 그 뒷머리 수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가님이 아주 묘한 정도의 추상도에 있는 의미가 결정될 정도의, 쉽게 얘기해서 디테일한 세부가 사는 사실 묘사가 아니고 일종의 약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략된 조형들을 하는 게 굉장히 특징으로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각 조형들의 사람 조형에 이름이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랬을 때 약화로서 확인되는 의미는 전달될 텐데, 본질적인 형태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의 그 사람만이 가진 눈빛이나 눈의 형상 때문에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저기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본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쌓여 있는 그 사실대로 묘사된 것 때문에 전달되는 어떤 영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화로 조형을 하면서 그 사실성이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을 많이 상실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무작정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버티는 거 잘하고 참는 거 잘하고, 그리고 남들이 다 보는데 지나가는 걸 잘 잡아요. 그러니까 작가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그 막 SNS로 메시지 엄청 오거든요. 이 머리망이 한국에서 서비스직이란 그냥 젊 어리든 나이 이거 보면은 다 와 그걸 다. 그리고 저도 그걸 내가 좀 저도 알아요. 제가 못 만드는 거. 근데 이거 여기서 얘를 이나마 여기서 이걸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이 뒤에 머리망을. 빨리 소통되는 건가요? 네. 그 키워드 같은 조형으로 더 빨리 소통된다. 근데 이제 그거가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크게 이런 되게 좀 어설픈 종이로 만든 사람들을 만드는데, 이 왕따시만하게 만든 이 머리망을 보고 분명히 나랑 같은 사람 분명히 이거 느낀다. 100%다. 딱 기다려. 약간 그 감이 좋아요, 저는. 뭔가 그렇게 집요하게 디테일을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저도 한 휘뚜루 그냥 저도 한국인 그 백의 민족 그 자체인 것 같은데, 그냥 휘뚜루마뚜루예요. 그냥 막. 네,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조형의 단계가 있다. 사실적인 그것의 형상이 아니라 약화가 된 그 정도가 지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제가 어떤 부분을 어쨌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데 좀 특화됐냐면, 못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다 보면 실력이 팍팍 늘어서
솔직히 그쵸. 맘만 먹으면 저도 저기 그럼요. 비너스 그냥 뚝딱 만들고 그럼요. 그 미켈란젤로인지 뭔지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천지창 이거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하여간 근데 그 이렇게 좀 어린이같이 못 만든 형상이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뭔가 해방감 느끼고 약간 숨통 트이는 그 지점이 있어서 사실성으로 벗어나면서 네. 기괴할 수도 있지만 발언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어설프고 이러고 뭐 이따위가 미술관에 있어 하면서 보다 보면은 또 빠져들거든요. 그냥 저는 그 지점을 저의 틈새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작업에서 조형의 사실성이나 덧그리기의 어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못생겼지만 전달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갖다가 작품들을 설치해 놓은 위치는 특히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슴선에서 잘라서 조형을 하고 바닥에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다보면서 마치 어느 순간에는 저 뭔가 무거운 찐득한 물속에 잠겨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저 사람들은 왜 가슴 밑을 자유롭게 꺼내놓고 생활하지 못할까 이런 어떤 빨려드는 것 같은 무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이 경우는 지금 보면 뭐 높이 걸어가지고 아이들의 편안함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빛은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 얼굴이 그늘지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설치 같은 경우에는 벽에 기대서 한쪽 귀퉁이를 보고 있는 훨씬 더 넓은 뒷면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보면 만들어낸 조형의 단순하고 쉽게 만든 것 같은 부분과 달리 그 작업들이 자리하는 곳들은 굉장히 고민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에서의 조형들의 자리매김은 어떤 특별한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까지 전 작품에 바리케이트를 안 치거든요. 왜냐면 그걸 치면은 박물관처럼 박제돼버리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미술관 자체도 사실은 온통 다 하얗고 뭔가 권위가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코푼 휴지만 놔도 엄청 권위가 생기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되게 좀 녹이려고 그니까 약간 약간 훼손시키려고 약간 설치를 할 때 뭔가 벽도 같이 약간 유동적으로 작품과 약간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뭐 되게 차라리 연극적으로 뭔가 조명을 쓴다든지 혹은 그냥 완전 그냥 생 바닥에 종이 작품을 놓는다든지 그냥 그런 걸 뭔가 단상을 만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완전 그냥 생 바닥에 놓고 생 벽에 놓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냥 진짜 사람이 걸어다니는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거든요. 단상이나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좀 미술관에서 좀 그런 공간의 그런 되게 딱딱한 권위가 좀 많이 좀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려고 되게 그래서 좀 허락을 해주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설치를 한 일주일씩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전시장에서 그냥 자요. 미술관에서.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계속 저도 같이 녹아버려요. 그 공간 안에. 그러면 설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대한공간에서 첫 데뷔를 하고 그래서 대한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에 뱀을 풀어놔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공간이 대한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버릇이 들었어요. 되게 느리게 설치하고 그냥 작품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뜯지도 않고 펼쳐놓고 계속 자고 밥 먹고 그냥 안 씻고 자고 밥 먹고 하면서 계속
그 공간을 좀 적응한 다음에 약간 그 하이트 큐브가 좀 사람들이 오, 작품 이렇게 안 보이게 좀 나름 낯설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있어야 잘 되더라고요. 예. 아예. 네, 저도 전적으로도 동의하고요. 저도 전시해야 될 공간에서 꼭 잠을 자야지 작업이 잘 되는 맞아요. 징크스를 갖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저도요. 이 얘기들을 아까 하다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노동 현장에서의 논리,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 자본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아요. 아직 좀 미개한 거겠죠. 돈만 잘 벌면 되고, 내가 약속한 임금만 주면 거의 상명하복으로. 근데 미술이라는 영역에서는 모두 다가 공통감을 가졌다라고 상정하고 누구나 주체로서 상상할 것을 요청을 해요. 아마 가장 민주적인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미술관인 것 같아요. 그 노동 현장과 미술관을 연결하는 이 극단적인 차이를 감안하면서도 자본의 논리와 미술의 논리가 양다리 걸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현장에서의 성취와 미술에서의 성취를 생각을 할 때 그 두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작가님한테는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를 하는 동안 오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연결 채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작가님 1차 듣기서는 안 되는데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 이 라이브 퍼포먼스 하면서 뭐 편지와 뭐 라디오 신청과 뭐 이런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라이브 퍼포먼스와 그리고 직접 SNS를 통해서 받는 소리를 방송처럼 전달해 준다거나, 그리고 뭐 하여간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이 지금 그 노동 현장과 미술 현장을 중층적으로 연결해 버리는 너무 서로 다른 논리들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두 가지 다른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작가님이 생각하신 기발한 방법들이, 아니면 그 시도한 것 중에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었는지. SNS가 일단은 제일 어느 정도냐면 SNS로 뭔가 작업 과정이라던가 작업 노트라던가 작업을 하면서 뭐 있었던 생각들, 뭐 그게 작업 노트구나. 그냥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답장을 하거든요, 메시지로. 그냥 근데 그런 그 소통을 경험하면서 그 전에는 사실 제가 개인전이나 전시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방명록 한 권을 갖고 싶어서 전시를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뭘 적었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뭐 예를 들어 2014년에 플레이스막에서 이제 We are all made of blank 그 전 개인전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일베가 출몰하기 전에 DC 인사이드에서 제가 열심히 맥도날드 갤러리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랑 맨날 욕하고 맥도날드. 근데 전시한다고 익명으로 올렸는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 맥갤러들이. 근데 방명록에 그 당시에 싱하 시대였어요. 싱하 아세요? 굴다리 밑에서 뭐 하여간 형 왔다 갔나 이응 하고 IP 주소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들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얘네들이 어디서 사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 왔다 간다. 근데 IP 주소 내가 보던 IP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명록을 얻는 게 그냥 전시를 하는 목적은 그냥 내 작품을 어쨌든 관객한테 어떤 반응이 왔는지 볼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방명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SNS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SNS로 이제 뭔가 작업을 전시장에 못 오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뭔가를 집필하고 올리면서부터는 방명록도 전시도 사실 필요 없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제일 많이 들고 있고 와이파이가 되는 뭐 시내버스라던가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를 보면서 혹은 집에서 와이파이 켜놓고 보던지 그때 제일 접하기 좋은 건 플랫폼은 SNS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명록에보다 더 깊은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의 형식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히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같이 뭔가 보고 좋으면 좋다고 더 용기 있게 그냥 용기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이 장벽이 없어진 약간 광장 같은 옛날에 광장이 진짜로 사람들이 나가는 광장이었다면 물론 인터넷이라는 게 되게 광장이 된 지 오래고 그 광장이 순기능도 있지만 엮이는 가짜 뉴스도 많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익명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미술관과 그런 현장 사이를 제일 잘 소통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SNS예요. 그 이제 SNS 형태에서 소통들이 훨씬 빈번해지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소통도 가능하지만 미술관의 전시를 어떤 작품을 꺼내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거기에서 만들어진 조형을 미술관이란 전혀 다른 상상력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연결하는 행위하고 SNS에서 소통되는 것과 SNS가 훨씬 더 빈번하고 더 폭넓을 수도 있지만 미술관이 제공하는 이런 논리까지는 충분할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러니까 SNS로 소통되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다른 일반 시선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 뭐 그것도 일반의 맥락들하고 연결시키는 전략들을 좀 더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미술 공간이나 전시 공간처럼 제일 자본주의적이고 빈익빈 부익부인 공간이 또 결국 제일 역설적이게도 제일 계층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시간, 거기에 가서 나 여기 왔다고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 거기 근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오프라인을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거든요. 그게 시간이자 재화가 있는 사람. 미술관이 지금 상상과 그런 자유의 공간인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와 협력하는 미술에 있어서는 그 더 비싼 작품을 파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시간에 그럴 만한 화려함을 가지고들 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 SNS를 미술관으로 만든다면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본 얘기는 SNS에서 직접 소통하는 소통 당사자들 외에 전시를 보듯이 함께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이게 좀 더 미술이라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의 논리를 미술관으로 가지고 왔을 때 생기는 이 논리의 역전이나 이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신민 작가님이 한 그 라이브 퍼포먼스도 있고 방송도 있고 또 저 뒤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관대의 조각들 어떻게 자세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편지들이 주고받고 그렇게 소통되는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래도 그 충분히 소통하고 또 그 소통되는 게 개인적인 접촉을 넘어서 하나의 전시 형태로 공개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노동 현장과 미술관이란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태백, 여수, 광주, 그냥 주로 뭐 춘천도 있겠지만 서울이 아닌 데서 주로 전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보면 어떤 대안으로 모든 게 다 서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모든 전시 소위 말하는 괜찮은 전시 공간 다 서울에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그런 이제 닿지 않는 부분, 어떤 스마트폰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서울에 살지 않고 뭐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닿으려면 그런 지역에서 전시를 일단은 하자 해서 이제 이 다음 주에도 태백 탄광마을에서 전시를 하고, 뭐 광주에서 전시를 하고, 뭐 강릉에서 전시를 하고, 좀 사람들이 그냥 진짜 동네 분들밖에 안 오는, 사람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는, 맛집이 주변에 없는 그런 싼 월세 공간 같아서 전시를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좀 되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나도 되게 서울에서만 뭔가를 자꾸 당연하듯이 서울에서만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구나. 다른데 물론 되게 뭐 춘천도 뭔가 그런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소외됐잖아요. 예술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다른 데서 전시를 하면서 좀 앞으로는 좀 서울이 아닌 곳에서 더 전시를 해야겠다. 그리고 네. 태백 그 탄광촌에서의 전시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본질적인 어떤 부분은 노동 현장에서의 내용을 미술관에 와서 전시를 해요. 그리고 좀 더 연결될 수 있게끔 SNS도 사용하고 그 탄광촌도 가고 뭐 이러시는데, 실제는 그 태백 탄광촌도 탄광의 노동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네. 그 어떤 흔적들이라도 보존하기 위한 미술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전시인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노동 현장에서 전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지어 노동 투쟁의 현장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게, 젊은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디어나 여러 가지에서 노동 이 얘기는 약간 그 단어만 들으면 사이비 포교자를 만난 것처럼 뒷걸음질 치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너무 좋죠. 근데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겁을 이겨내고 보게 할 것인가. 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전태일기념관에서 전시할 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저를. 전태일? 노조? 이러면서 노조 빨갱이?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도 노조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이제 시위를 하자고 익명 커뮤니티에서 막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조건이 이거였거든요. 3가지 조건. 우리는 노조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민노총과 절대 손잡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위가 끝나면 바로 해산합니다. 그렇게 그걸 썼던 사람들이 후원을 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저는 이게 엄청 슬프면서도 되게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실제 그 작가님이 몇 달 전에 갔다 왔던 그 베를린에는 그 노동 투쟁 자체를 미술관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좀 그거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제가 독일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약간 자기들의 그런 범죄나 그런 과오를 약간
이렇게 세척하려고 그 있잖아요. 막 되게 다양한 인종을 동물원처럼 막 해놨다고 그렇게 그 유적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막 다양한 그런. 근데 저는 그 미술관에서 그럼 독일의 여러 유수 미술관에서 하는 그런 되게 소위 말하는 되게 어떤 혁명 혹은 되게 PC한 행위들이 되게 그냥 그런 동물원처럼 그렇게 큐레이팅하고 나열한 그런 시선으로 보여서 저는 그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멋부리는 패션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너무 짧은 시간 가가지고 큰 미술관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독일 예는 좀 괜히 잘못 들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80년대 민중미술이라는 틀에서 그리고 거의 정치 항쟁과 노동 항쟁 속에서 함께해온 미술들이 충분히 많고 또 나름의 미술로서도 성취를 이루고 노동에서도 그러니까 미술관 와서 전시하지 않아도 미술로서 확인받았던 이런 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틀에서 여쭤본 거고요. 미술관에서 미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미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노동에서는 연대라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은 이미 국가의 경계도 뛰어넘고 세계화와 함께 돈이 흐르는 곳으로 확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용자와 계약을 맺게 된 노동자들은 고용이 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하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노동 전 노동자의 연대, 노동 후 노동자의 연대. 한국에서도 그 정교조 퇴직한 선생이 노조에 있다 그래서 불법 노조라고 마구 때렸던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 전 연대와 노동 후 연대, 그리고 아예 더 폭넓게 현실에서 연대가 아니라 미술이란 가상에서의 미술에서의 연대,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의 성과를 원하신다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나라나 뭐 천하라는 이 경계들을 뛰어넘어 버릴 때, 그러니까 현실이 상상력하고 연결돼 버릴 때, 아니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연결될 때 한국 국가 폭력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 회사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회사까지 연결이 될 때 한 회사의 통제력이 벗어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작가님도 방송이나 편지나 뭐 이런 SNS를 통한 어떤 연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요.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가님이 미술을 통한 연대에 대해서 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미 시도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때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런 걸까 그냥 상상만 했었는데, 혹시 이미 한 시도가 있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연대라는 개념의 진폭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세대 혹은 저의 이후의 세대 혹은 저의 바로 이전의 세대, 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연대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해본 적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지만 뭔가 미디어에서 뭔가 연대 혹은 투쟁을 하다가 되게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뭔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만 계속 그런 것만을 정확한 내막을 모른 채 계속 봐왔고, 그리고 IMF도 겪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거는 그냥 제 추측인 거고, 연대의 경험이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 현장에서 혼자 이렇게 고통을 맞이할 때 어마어마하게 갈망하죠. 그리고 작지만 주변에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연대가 없으면 노동자들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연대가 없어서 노동자가 못 버티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느끼는 저의 시대는 각자 도생. 도생도 그냥 법이 더 교묘해지고 더 삶이 더 그냥 겁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한 거가 있냐면 그냥 미술관에 다들 만약에 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못한다면 뭔가 퇴근하고 모여서 미술관이 밤늦게까지 열어준다면 밤늦게까지 연 미술관에서 같이 뭔가 스크럼을 짜서 뭔가 투쟁을 하는 그런 연습도 해보고 같이 뭔가 어떤 투쟁가든 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든 같이 목 놓아 부르는 그냥 가볍게라도 그냥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뭔가 벽을 부시고 이런 미술관에서 그런 거를 같이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뭔가 만약에 미술관이 그때까지 열려 있고 뭔가 미술관에 와 같이 모여서 뭔가를 맛있는 걸 먹고 같이 그냥 놀고. 네. 작가님 작업에 그런 어떤 연대라는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전시를 하거나 할 때 아예 그 연대하에서 하는 전시 이런 것들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여기 소개된 것들 보면 라이브 퍼포먼스나 지금 환대의 조각들 외에는 다 공간에다 작가님 작업을 설치하는 것들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가능성들도 굉장히 큰 잠재력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뭔가의 어떤 되게 연대를 하지 않지만 뭔가 그런 거에 그러니까 낯설고 뭔가 당장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되게 많은 그런 뭔가 젊은 노동자들이라든지 혹은 되게 소위 말하는 소시민처럼 이긴 하지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지만 뭔가 목소리를 내기에 좀 용기가 없고 뭔가 되게 뭔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지만 하지만 노동자인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을 이랑 같이 뭔가를 계속 하려고 작가로서든 노력을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작업. 네, 바뀌길 바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한다기보단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어중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놀고 뭔가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걸 그냥 작업적으로는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